첫 번째로 김명순부터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김명순. 네.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김명순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그렇진 않죠. 네,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제가 네, 너무 나이가 탄로나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교육받았을 때는, 김명순이라는 이름을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와서.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제가 그 학생들한테 김명순을 이제 여성문학사 같은 거 이제 할 때 처음으로 김명순을 읽히는데, 다들 이때 배웠다고 얘기해요. 약간, 못 들어봤구나. 못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는 아직 그렇게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이라는 이슈, 그다음에 어떤 여성과 문학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라면 가장 먼저 이제 찾아보게 되는 그쵸. 텍스트가 되겠죠. 김명순. 네. 김명순. 또 나에서 그쵸. 접근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는 김명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일대기를 쭉 한번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네. 얘기하기 좋은 모든 요소를 다 맞아. 가지고 있는 맞아. 다 갖고 있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좀 힘들게 사셨고 그 시중에서 보면은 사나운고사라고 했던 맞아요. 이 조선 땅을 그 뭐였나요? 그 제목이 유언이에요. 유언이었죠. 시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선아하고 부르면서 이 사나운고사 하고서는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는 저희 또 시전공이다. 아, 그쵸. 또 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쵸. 소설은 막 이만큼 긴데 시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글자, 문장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이 아니겠느냐. 아, 그쵸. 근데 이 시의 제목, 이 세상을 이 사나운고사라고 이 외치는 이 시의 제목이 유언이에요. 내가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인 거죠. 그렇죠? 내 유언으로 남기는 그 한마디의 말이 이 조선, 이 사나운고사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김명순 시인이 어떤 자연인으로서 내 가슴에 맺힌 그 한마디의 말을 쏟아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렇게 작품 안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김명순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그 김명순을 모델로 한 그 김동인의 김현실전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래야 돼? 문인들, 남성 문인들이 어떤 시선으로 김명순의 삶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어저께 이제 저녁에 또 다시 한번 그 김현실전을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보는 내내 그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그리고 아니야 이러면서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이제 육성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동인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치. 그런 생각이 드는 텍스트예요. 맞아. 아마 그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되게 야비하죠. 그쵸. 야비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타고난 악플러다. 아니면 뭐 사이버 레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이버 레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그러니까 아까 김명순에 대한 어떤 시선만은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여성을 향한 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 혹은 주체성에 대해 그 김동인이 품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 또는 어떤 혐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담아놓은 텍스트고 읽으라고 권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죠? 너무 대단한 악플이라서 이거를 이게 만약에 내가 내 학생들한테 이거를 근데 뭔가 피해갈 수는 없는 텍스트다. 그치. 왜냐면 너무 현재적인 텍스트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동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현실적이 되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김동인이라는 작가를 막 이렇게 우러러보기보다 현실의 사람이구나. 근데 좀 안 우러러본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건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독일문학상이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문제가 많고 그래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어쨌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명순 작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미 이제 시를 한 편 같이 봤지만 아무래도 또 소설을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첫 작품으로 의심의 소녀로 데뷔를 했죠. 네. 네. 데뷔작은 요 선집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네네네. 이게 이제 저작권이 만료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네, 그냥 다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김동인의 김현실전 그것도 다 볼 수가 인터넷에 있죠. 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심의 소녀 되게 짧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1917년 작품이고 그때라면 김명순의 나이도 그렇게 막 아까 우리가 96년생이라고 했으니까는 21살. 그러네요. 그러니까 등단을 굉장히 일찍 그때는 뭐 이렇게 그때는 뭐 나이석이 24세 결혼했더라고요. 25이었나? 하여튼 그때 좀 결혼했더라고요. 일본 유학을 18살 갔다. 5년 하다가 왔다.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하여튼 보면은 이제 의심의 소녀가 있었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돌아다 볼 때. 네, 그게 이제 선집에 들어있는 작품이고 1924년 발표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희곡. 희곡 작품 하나가 있는데 두 애인이라고 1928년 작품. 요 세 가지 텍스트를 보면 그러니까 소설 텍스트인데 요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김명순이라는 작가가 주로 재현하고 있는 어떤 여성 개인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어떤 모습일까? 보면 일단은 김명순은 일단은 제가 처음 의심의 소녀를 읽었을 때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이광수 읽고 김동인을 읽고 그랬을 때 동인문학상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훨씬 더 세련되게 썼다. 문체적으로. 그런 이광수 읽고 나서 읽다가 읽으니까 막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도시남이 이런 건가? 댄디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명순을 보면서 되게 김동인이 시기 질투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이제 문학 그 자체를 굉장히 예술지상주의라든가 뭔가 신미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김동인의 작품 세계를 얘기할 때 다 나오는 말들인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아우라? 작품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의심의 소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전 들더라고요. 그 아우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좀 보태보자면 김명순 작품에 특히 소설에 들어있는 아우라의 핵심 내용물은 내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면이 있는
그 어떤 자기만의 내면 세계라는 걸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뭐랄까, 근대적 개인이라면 이 내면 세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개성,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비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근대적인 개인인 거고. 맞아요. 네. 근대 이후 개인이라면, 그리고 그런 개인을 다룬 소설 작품이라면, 이제 내면이라는 걸 굉장히 그 중요한 심장처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개인의 내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광수의 무정 이런 작품에서 발견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광수의 작품은 계몽주의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개인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적 맞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띠고 마음속에 이런 한 점의 어떤 의심이 없어. 저 미래로 나아가야 해. 맞아. 이런. 근데 봐봐요. 김명순의 등단장 의심의 소녀야. 제목도 의심의 소녀네.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게 이제 계몽의 주체. 그 이광수의 주체 같은 그 형식 씨 같은 그런 주체라면 그리고 이 의심이 없이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이 어떤 목표 의식을 이 공동체 모두에게 심어줘야 해. 이게 이제 그 계몽적인 주체라면. 그쵸. 네. 김명수는 의심밖에 없죠. 맞죠. 그리고 그 의심의 대상이 이제 나하고 세상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단단한 기반 위에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기반 위에 성립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어떤 개인이 이제 자기 내면이라는 세계를 이제 조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동인도 그 비슷한 계열에 있었던 것인데, 그쵸. 그런데 이제 김동인의 내면과 김명순의 내면은 이제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네. 왜냐면 서로 다른 교차점 위에 서 있는 주체다 보니까. 그리고 김현실전에서 보면은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쵸. 그녀에게 내면이 있을 리 없다라는 거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뭐 그녀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를 하는 거는 그냥 그게 너무나 남녀 간에 당연하고 본능적인 일이고 그냥 뭐 그런 거지. 거기에 어떤 마음이 들고 맞아. 어떤 감상이 일고 막 이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 내면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김동인 계열의 어떤 그런 이제는 좀 이제 계몽성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예술지향적인 어떤 문학을 하겠다라는 어떤 지향을 가진 문인들한테는 계속 의심의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 계몽주의적인 어떤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쵸. 감히 의심해?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년대라는 그 시기가 또 일단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대라는 시기는 사실 여성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그 조선 문단 조선 문단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미션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렇죠. 근대적인 문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어떤 시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런 한 문학의 어떤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문으로 우리가 이 근대적인 문학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를 모색해 나갔던 시기였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대 남성 문인들도 굉장히 바빴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문학에 있어서 근대인이 됐어야 됐거든. 그래서 근대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들도 혈안이 되어 있던. 그치. 열심히 다른 나라 이론들도 그쵸. 보고 그런, 책도 보고 예, 그런 시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여성들이 그 문단에
접어들었어야 했었던 거고, 그런 어떤 조건 위에 김명순, 나혜석, 김희렵 이런 선배님들이 계셨던 거고, 그때 이제 겪었던 어려움들이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쵸. 또 하나 곁들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한글로서 한국말로 사고를 하고 그걸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개화기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주로 이렇게 문학 작품이나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한자어의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는 말과 글과 생각이 일치하는 순간이라는 것들이 되게 개화의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났던 굉장히 혁신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그 당시의 시대를 감안하고서는 좀 작품을 읽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해방 후에도 보면은 그 일본말로 이렇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일제시대에서 이제 일본말을 배워서 이렇게 말과 글이 분리된 문인들이 이제 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 한글 세대라는 얘기도 나중에 나오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그 이전의 체계가 아니라 이제 한문과 그 다음에 언문과 이런 이중적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체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개화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 문학, 국민의 언어를 가지기 시작을 했던 그 과정이라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식민지 시기 통치와 함께, 그러니까는 지배계급의 언어는 일본어거나 영어거나 뭔가 또 외국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흔들리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어쨌든 이것들이 그 계몽적인 혹은 또 국민국가적인 어떤 그런 요구들과 함께 피어나고 있었던 과정들이지 않았을까. 이건 좀 감안하고 보는 것들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의심의 소녀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그 줄거리를 한번. 줄거리까지?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런 접근이 바람직할지 모르겠는데, 김명순의 어린 시절과 똑같진 않죠. 당연히 거기에 이제 그 상상의 어떤 요소들이, 이제 문학적 요소들이 허구적인 요소들이 가미됐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어떤 모티브들이 이제 같이 왔던 것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어느 한 마을에, 그 마을에서 원래 살지 않았던 흘러들어온 어떤 분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쟤는 누구,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신비스러운 저 소녀는 누구일까? 라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이제 그 소녀가 굉장히, 이제 그 옆집 소녀가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절대 얘를 이렇게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게 하지 않아. 그리고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할아버지와 소녀를 찾는 소녀의 아버지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걔가 개였고,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이들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바로 이 할아버지가 또 소녀를 데리고 떠나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동네 사람이 걔가 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는 전원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이 이제 그 소녀의 엄마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서는 이제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맞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 가부장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굴레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그때서야 뉘우친, 그때까지 오만 나쁜 짓을 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이 엄마를 닮은 소녀라도 잘 키워보겠다라고 나섰지만은 그 전에 외할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사연이 있었던 아이였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소녀 이름이 이제 범내. 범내. 범내인데 예. 그 범내 엄마가 자살을 했고 이제 거기에 의해 그런 사건에 의해 범내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죠. 범내 외할아버지가 범내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은둔 생활을 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그 범내가 굉장히 집안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쵸. 그죠? 그래서 그 옆집 친구랑 그 안면을 좀 튼 순간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야 이렇게 고립되어 집안에 있죠. 갇혀 있고 고립되어 있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리고 이 집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또 맞아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 근데 우리 뒤에 이제 돌아다 볼 때라는 맞아요. 소설이랑 두 애인이라는 희곡도 이 선집에 실려 있죠? 근데 요 두 작품에서도 그 집 안에 갇혀 있다라는 설정이 잘 계속 보이죠.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